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반등 모멘텀이 강렬합니다. 52,000달러를 돌파하는 힘을 보여주면서 원화로는 7천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2,000달러 돌파에 성공한 겁니다. 과연 이대로 모멘텀을 타고 추가 반등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급격한 반등에 따른 횡보 조정 국면에 접어들게 될지 단기적으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하면서 54%를 돌파했고, 그렇게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45,826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황소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지만, RSI가 과매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단기적인 조정이나 통합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52,000달러는 중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 48,970달러 아래로 후퇴할 가능성, 이후에 20일 지수이동 평균 밑으로 빠지면 황소들이 통제권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황소들이 52,0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6만 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훈훈한 모습입니다. K33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 랠리를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CME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은 24% 증가한 65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견고한 자산 유입으로 촉진된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 진입을 했고, 지난 7일 동안 적극적인 트레이더 비율이 46%에서 55%로 상승했다. CME 이외의 전체 비트코인 영구 선물 계약 포지션은 124억 달러 수준으로 두 달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경우에는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다음 목표 가격을 56,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신규 수요 덕분에 상승세를 보여서 5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 네트워크 가치 평가 관점에서 다음 목표 가격은 56,000달러다. 지난 몇 주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신규 투자의 75%는 현물 ETF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유입된 투자액은 비트코인 전체 투자액의 2% 수준이다. 1월 14일 기준으로 네트워크 밸류에이션 지표에서는 가격 조정 위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양이 6년 최저 수준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분석가 알리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6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234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현저한 감소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옮기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 보유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는 55,400달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첫 번째 타깃이었던 48,800달러와 두 번째 타깃이었던 59,900달러는 모두 달성이 됐다. 하지만 59,900달러는 강력한 수준이어서 이 위에서 주간 종가 마감이 이뤄진다라면 다음 목표는 55,400달러가 될 것이다. 강세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목표는 주말 전에도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1년 전 비트코인은 21,600달러였다. 암호화폐가 SEC에 의해서 완전히 규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은 월가에서 거래된 지 4거래일 만에 20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 자산에 대한 엄청난 관심, 이제 막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금의 분위기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의 시세를 뜨겁게 만든 원동력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게 숫자를 놓고 보면 더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데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미국의 현물과 선물을 모두 합친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순유입액이 40억 달러, 특히 현지 시간으로 2월 14일에는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인 6억 5,10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ETF의 총 운용 자산 규모는 367억 달러 수준이고 GBTC가 228억 달러 규모로 아직은 1위, 블랙록이 51억 9천만 달러로 2위, 그 뒤로는 피델리티 39억 2천만 달러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GBTC와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난 반면 나머지 9개의 현물 ETF에서는 순유입이 확인됐습니다. 비트코인이 52,000달러를 터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분위기 조성을 한 존재는 단연 블랙록인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무려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보유량 10만 개 첫 돌파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건데 출시 한 달 만에 이뤄낸 쾌거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19만 개를 따라잡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의 속도와 규모가 어느 정도로 유지될지가 관건이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월가에서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는 이 이미지 하나가 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공유를 한 건데 미국의 전체 ETF 3,400개 가운데 연초 대비 증감률 기준 유입량에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4위, 피델리티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바로 위에 자리한 게 트리플 Q라는 걸 보면 지금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낸 열풍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꽤나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더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유동성 기준으로 상위 0.1%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보면 최근 20일 거래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규모는 총 28억 달러, GBTC에서 64억 달러가 유출됐지만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현물 ETF 등으로 순유입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유출량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5거래일 만에 순유입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출시된 5,500개 신규 ETF 거래량과 유동성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지표는 상위 0.1%에 해당한다. 이런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시세 반등의 관점에서는 악재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소식인데 이번에 미국 파산법원이 제네시스가 보유 중인 13억 달러 규모의 그레이스케일 신탁자산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제네시스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GBTC 14억 달러 규모, 이더리움 신탁 1억 6,500만 달러, 이더리움 클래식 신탁 3,800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시차를 두고 진행되면서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아주 빡세게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지만 한창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따구 소식 전해지는 것은 괜히 조금 더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 역시 꽤나 전폭적입니다. 2,400달러가 주요 저항 라인이다. 여길 지지받아주는 게 엄청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이미 2,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중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게 2,717달러여서 여기를 뚫으면 3,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미 지금 여기를 뚫어낸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후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462달러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3월 13일로 예정된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적용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과연 5월에 승인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겐슬러는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이 미래 이더리움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월에 우리가 내린 결정은 한 세트 서류로 이미 정리가 돼 있고 이제 또 다른 서류가 우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위원회가 논의하고 검토할 사항이다. SEC는 가치 중립적이다. 1월에 11개 상품이 한꺼번에 승인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자동빵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으려는 의도가 느껴지는데 뭔가 승인이 될 것 같은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JP모건과의 협업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아발란체가 이번에는 시티그룹과 사모펀드 토큰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웰링턴 매니지먼트가 발행한 가상의 사모펀드를 토큰화하고 보관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걸 구현하는 블록체인 베이스로 아발란체가 활용이 된 겁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는 새로운 강세장 국면에서 가장 주목받을 트렌드 이슈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들, 대표적으로 아발란체, 체인링크 등에 대해서는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트렌드 흐름의 관점에서 바라볼 가치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글로벌 제과업체 몬델레즈가 헤데라 위원회 회원사로 합류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 회사 이름은 몰라도 오레오 쿠키 이름은 많이들 아실 텐데 이 회사는 오레오를 비롯해서 리츠 이런 글로벌 제과 제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과업체입니다. 이번에 헤데라 위원회에 합류하면서 하는 얘기가 헤데라를 활용해서 소비자 패키지 상품 공급망을 추적하는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통 추적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비체인이 구현하고 있는 혁신과 유사하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 나온 김에 비체인 얘기 잠깐 짚어보면 비체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채널 상단 저항을 이제 막 뚫어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캡틴 파이빅은 올해 안에 600% 수준의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52달러 지지를 확인해주면서 다시 0.54달러 주변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아직 추가 반등 아니면 추가 후퇴 이런 방향성이 조금은 모호한 상황인데 0.5달러 밑으로 빠지면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0.46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지금 수준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황소가 주도권을 잡고 0.67달러 반등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시세는 다소 어질어질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 XRP 주간 차트입니다. 무려 3년에 걸친 삼각 수렴 패턴이 지금 거의 꼭지점 부근까지 아주 예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더 크립토 베이직은 XRP는 지난 3년 동안 삼각 수렴 패턴에 갇혀서 여러 번 조정과 반등을 반복했다. XRP가 삼각 수렴 패턴 상단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0.6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줘야 한다. 현재 0.53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단 저항 돌파가 단기간에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소 4월에서 6월 정도까지 리플 소송 1심 재판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어느 정도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이 이번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한 것도 눈에 띕니다. 리플은 인수 완료까지는 아직 일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주주는 리플이 유일할 것이다. 이번 인수는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신탁과 송금 라이선스를 통해 규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에 미국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보관과 결제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이미 획득을 한 곳인데 쉽게 말하면 이걸 리플이 맨 땅에 헤딩해서 획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걸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으로 인수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보관과 결제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곳을 잇따라 매수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리플은 미국 시장을 진심으로 잡아먹으려는 야욕을 품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가 핵심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미국의 기관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코에 이어서 이번에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인수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리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결제하는 활동이 추가될 거라는 점, 리플의 고객들은 굳이 외부 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리플의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점, 이런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건 사실상 블록체인 시대 미래 은행의 모델 가운데 하나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놈의 빌어먹을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되면 리플이 추구하는 혁신이 얼마나 어마무시할지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